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3 전차의 방어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차의 방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차에 가해지는 위협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당연히 전차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적 전차의 주포와 그리고 적의 대전차 미사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도 전차의 전면 장갑은 적 전차의 주포가 발사하는 대전차 날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차의 측면은 적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흑표 PL도 러시아의 최신 대전차 날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소재 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미래에도 가능할까요? 미래의 전차들도 적 전차의 주포에서 방어가 가능하고 적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할까요? 당장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흑표 피해를 두고 이야기해보죠. 이 전차는 우선 러시아의 최신 대전차 날탄이 900mm급 관통력을 가진다고 해서 전면 장갑을 대전차 날탄을 900mm급 이상으로 막기 위해서 새로운 장갑을 개발 중이고, 러시아가 코넷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서 90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이기 때문에 측면에 대해서도 성형작약탄 대비 9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적 전차가 130mm 주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적 대전차 미사일이 코넷이 아니라 상부 공격이 가능한 제블린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떠할까요? 이리 해도 흑표 PL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적 방어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130mm 전차포만 해도 기존 120mm 포에 비해서 50% 이상 공격력이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30mm를 막기 위해서는 전면 장갑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할까요? 대전차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은 어찌어찌 적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정도로 강화한다고 하죠. 그럼 상대의 상부를 공격하는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차의 상부는 전차의 장갑 중에 가장 방어력이 약합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K1 전차 같은 경우는 상부 장갑이 너무 약해서 상부에 RCWS를 올리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상부 장갑이 얇습니다. 이걸 700mm급 관통력을 가진 제블린이나 900mm급 관통력을 가진 우리의 현공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정도로 방어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130mm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날탄을 방어하고, 제블린 같은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정도로 상부 장갑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이 정도 방어력을 가지려면 전차의 무게는 얼마 정도 할까요? 못해도 좋기 100톤은 넘을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해도 이 전차가 도로에 나설 수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폴란드는 우리에게 흑표 PL이 60톤을 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우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병 장비의 중량 제한도 있지만, 폴란드의 주요 도로나 다리가 기존 동구권 전차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60톤이 넘어가는 전차의 기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도로와 다리들이 우리 군의 전차가 지나는 것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톤이 넘는 전차가 등장한다. 그런 전차가 지날 수 있는 다리나 도로가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지금에서 전차의 무게를 대폭 올리는 건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30mm 주포를 방어하고 제블린을 방어할 수 있는 전차를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3 전차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70톤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정도로는 130mm 주포와 제블린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캡슐형 승무원실과 능동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캡슐형 승무원실인데요.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캡슐형 승무원실을 개발하는 사업의 사업명은 정확히 말하면 무인포탑 최적화 설계 및 캡슐형 승무원실 방어구조 분석기술이라는 사업으로, 다른 K3 전차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9억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K3 전차의 무인포탑과 캡슐형 승무원실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무인포탑 최적화라는 건 130mm 주포를 올렸을 때 포탑에 가해지는 충격등과 그리고 무인포탑의 구조와 공간 설계를 최적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130mm를 올린 최대한 작은 무인포탑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캡슐형 승무원실이란 뭐냐? 당연히 K3 전차는 무인포탑이고 승무원 3명이 전차의 차체 전방에 나란히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K3 전차는 다른 부분은 적의 130mm 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의 직접적인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이 승무원이 탑승한 구형만 캡슐형 방어 구조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는 당연하지만 지뢰나 IED 등의 하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도 포함되고 그래서 방포기자 등도 적용됩니다. 이리에서 K3 전차는 승무원이 탑승하는 공간만을 중점적으로 방어하는 최적화 설계를 해서 전차의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런 방식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승무원의 생명은 지킬 수 있지만 문제는 역시 적의 공격에 피격되면 전차의 전투력은 무력화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캡슐형 승무원실 말고도 포탑 등의 적의 대구경 기관포 등을 방어할 기본 장갑은 장착하겠지만 결론은 적의 전차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되면 전차가 무력화되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구형 전차를 가지고서 러시아의 신형 전차에 대해서 관통이 안 되니까 고폭탄을 발사해서 러시아 전차의 센서를 파괴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적 전차병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4세대 전차는 현대의 전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포탑 등의 장갑이 적의 공격에 관통이 안 된다고 해도 적의 공격에 피격되면 전투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4세대 전차는 적의 공격에 피격되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KF-51 판더나 에이브람스 X 등의 전차를 살펴봤지만 이 전차들도 그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전차들도 적의 130mm 포나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의 피격에는 살아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뚜렷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도화된 능동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살펴보니 현존하거나 개발 중인 능동방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 우리가 흑표 PL에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발전된 능동방어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K3 같은 4세대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흑표 피해를 위해서 개발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의 사업명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어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올해 2023년 3월 3일에 한화시스템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사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총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복합형 능동방어 기술이라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향성 방해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는 드론을 제밍하는 안티제밍 시스템까지 해서 총 3개 파트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K3 선행 사업과 마찬가지로 작년 7월에 사업이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LIG넥스1이 강력하게 이 사업에 반발하게 됩니다. 이유는 3가지 사업을 전부 한 업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무인기를 제밍하는 안티제밍 시스템은 LIG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방에 고정 배치하거나 우리의 대공포들에 탑재하려는 제밍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LIG입니다. 그렇기에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전부 한화에 사업을 주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LIG는 반발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이 작년에 시작하지 못하고 올해 3월에서야 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만이 한화와 정식 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 파트였던 게 2개 파트로 줄어들게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복합형 능동방어 시스템이라는 사업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나 우리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된 아이언 피스트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차를 위해서는 지향성이 강하고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M-EFP 요격탄을 사용하는 트로피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고 장갑차를 위해서는 아이언 피스트와 비슷하게 주변의 아군의 피해가 작은 폭풍형 요격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제 시스템과 거의 성능적으로도 비슷하고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에는 빠져있지만 적 무인기를 제밍하는 안티제밍 시스템은 어차피 LIG에서 기존부터 개발하고 있고 흑표 PL용도 LIG가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까지는 기존부터 있던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나 기존까지 없던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향성 방해 기술이라는 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DIRCM입니다. DIRCM이 뭔지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LAHL기나 KF-21 같은 항공기에 탑재되어서 적외선 공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무력화해서 요격을 피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 DIRCM을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국가가 벌써 DIRCM을 개발한 건데 이게 왜 기존까지는 없던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육상형. 그러니까 전차나 장갑차에 탑재하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독일의 EADS와 이스라엘의 IAI사가 협력해서 개발한 MUSS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다는 육상형 DIRCM은 이들 기존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레이더를 이용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KF-21이나 LAH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DIRCM은 결론은 미사일 경보장치와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 경보장치의 경보를 받아서 그 방향을 향해서 DIRCM은 크세논 적외선 램프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왜 크세논 적외선 램프를 비추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DIRCM에 대해서 찾아보면 적미사일을 향해서 레이저 같은 걸 발사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DIRCM은 미사일 접근 경보장치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장치라 적미사일을 전표적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비출 수 있는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이저라기보다는 적외선 램프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개발했다는 MUSS도 미사일 경보 장비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는 흑표 PL용 DIRCM은 미사일 경보 장비와 연동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와 연동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화에서는 이 시스템을 덜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I와 R을 소문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사용하는 DIRCM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명칭을 약간 바꾼 거라고 해요. 그럼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목표를 전표적으로 특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DIRCM이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목표를 전표적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는 램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는 적외선 시커의 정확한 파장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DIRCM은 중적외선이라는 특정한 파장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적미사일이 사용하는 시커의 적외선의 파장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교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목표를 전표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런 램프가 아니라 진짜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적시커의 파장과 상관없이 아무리 레이저의 출력이 낮아도 적시커 자체를 태워버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기존 DIRCM과 마찬가지로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현재 한화에서는 특정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이걸 위해서 새로운 X밴드 레이더를 개발 중입니다. 이 레이더는 하드킬 요격 시스템과 DIRCM 두 가지 시스템에 다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이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덜캄은 적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해서, 특히 자폭형 무인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어 능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30mm 대전차 날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할까요? 과거 독일에서 개발한 하드킬 시스템이 대전차 날탄의 방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당장 러시아에서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대전차 날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상당히 의심받고 있지만 확실한 건 능동방어 시스템들의 반응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2040년경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대전차 날탄을 방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앞으로의 4세대 전차들은 물리적 장갑만으로 적의 대구경 주포의 대전차 날탄과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곳만을 방어할 수 있는 캡슐형 승무원실이 개발되는 것이고 이게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이 캡슐형 승무원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구경 주포의 대전차 날탄은 주로 능동방어 시스템이 방어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4세대 전차는 어떤 식의 방어 방식을 사용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